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국 공법 2 시간입니다. 오늘 사실은 여러분과 함께 줌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여러분들 얼굴을 직접 보면서 강의를 진행할까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제가 영상을 녹화를 해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 점 널리 이해를 해주시고 모쪼록 이 강의가 훌륭하게 마무리될 수 있는 강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통치행위와 법치행정의 원칙을 살펴보고 행정법의 일반 원칙까지 공부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우선 통치행위와 법치행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우리가 행정법의 일반 원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는 행정의 이란 무엇인가, 행정의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행정의 개념 속에는 본래적 의미의 행정 이외에 특수한 성질을 가지는 통치 행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오늘 공부할 통치 행위는 우리가 얘기하는 법을 만드는 입법도 또 법을 판단하는 사법도 아니고 또한 이 법을 집행하는 행정도 아니라는 의미에서 제4의 국가작용이라고도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통치행위라는 것은 고도의 정치성을 갖기 때문에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행위를 말합니다. 자, 제가 지금 통치행위의 개념에 대해서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국가 권력이 입법, 행정, 사법으로 구분되는 오늘날의 이 상권 분립 체계상 통치행위의 이치는 어디에 둘 수 있을 것인가? 즉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통치행위라는 것은 입법도 사법도 아니며 또한 보통의 행정도 아니라는 의미에서 제4의 국가작용이라고 하기도 한다라고 방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통치행위의 개념은 실정법상의 개념도 아니고 구미, 제국의 관례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명확히 정의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 대체로 법치주의 내지는 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리가 확립되고 따라서 행정의 적법성에 대한 법원의 심사가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오늘날의 제도화에서는 극히 예외적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즉 국정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거나 국가의 이익에 직접 관계되는 고도의 정치성을 띠는 행위이기 때문에 합법성 여부에 관한 법적 판단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하기에는 적합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그 특징으로 하는 것이 바로 통치행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통치행위의 관념은 프랑스나 영국, 미국 등에서 어떤 행위의 합법성보다는 합목적성을 우선하여 판단하는 것이 국가의 전체적인 견지에서 국가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는 관점 하에서 인정되어 온 것이기 때문에 각 나라의 역사와 전통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지고 있고 또한 그 논거도 서로 다르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통치행위를 오늘날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통치행위를 부정하는 이른바 부정설, 또 통치행위를 긍정하는 긍정설이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이 통치행위의 부정설은 오늘날 법치주의가 확립되고 헌법상 국민의 재판 청구권이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고 또 행정소송의 대상에 관해서 개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대 법치국가에 있어서는 모든 국가작용은 그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가능한 사법심사에서 배제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통치행위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통치행위를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정설은 완전한 법치주의의 실현이라는 이른바 이상론으로서는 타당하다고 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또 오늘날의 그 현실적, 실질적 법치 국가를 관철하고자 하는 시대에 있어서는 상당히 들어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정치적 문제를 법원이 개입해서 판단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나타날 수 있는 현실적 문제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통치행위 긍정설에 대해서는 권력 분립설이나 사법 자제설, 재량 행위설 이렇게 이제 나눠주고 있습니다. 즉 통치행위라는 관념을 인정할 경우에도 그 근거를 주로 법이론적 관점에서 구하는 권력 분립설 및 재량 행위설, 또 법 정책적 관점에서 구하는 사법부 자제설이 이제 대립되고 있다라고 이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제 권력 분립설이라는 것은 그 한국 헌법의 지도 원리에서는 법치주의뿐만이 아니라 권력 분립, 의회주의 등 여러 원리가 있습니다. 이 통치행위는 권력 분립의 원칙상 사법부의 관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견해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재량행위설, 이제 사법부 자제설 재량행위설을 보면은 통치행위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정치적 문제이고 이러한 정치적 문제는 행정부의 재량에 속하는 행위다. 즉 행정부의 디스크레션이다 이거예요. 행정부의 재량에 속하는 행위이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입장이 바로 재량행위설입니다. 사법 자제설이라는 것은 이론상 통치행위에 대해서도 법률적 판단이 가능한 이상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법심사에서 제외되는 것은 더 큰 국가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원이 스스로의 의사로 심사를 자제하는 결과라고 보며 또 그렇게 함으로써 정치의 소용돌이에 휩쓸리지 않고 사법부의 독립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법 자제설에 대해서는 사법심사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위배되고 또 이러한 사법심사권의 포기 행위는 그 자체가 바로 어느 일방의 정치적 입장을 지지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생각은 통치행위를 부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통치행위를 긍정할 것입니까? 아니면 통치행위를 긍정한다면 권력 분립설이나 사법 자제설이나 재량행위설 어느 입장에 서는 것이 여러분의 가치관의 입장에서 또 한국 헌법에 비추어서 타당한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통치행위를 사법심사에서 제외하게 된다면 정치에 있어서 무법적인 상태를 초래하게 되어 기본적 인권이 침해되고 또 정치 권력으로 인해서 국가 권력이 독재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부정설의 입장을 경청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은 법치주의와 기본권 보장을 기본 원리로 하면서도 국민주권과 권력 분립 등의 원리도 중요한 기본 원리로 삼고 있기 때문에 통치행위를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도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통치행위의 긍정설 중에서도 권력 분립설이 일견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설명드린 사법부 자제설도 그 자체가 법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법 정책적인 것이라는 결함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통치행위의 실체를 가장 충실하게 설명하고 있는 견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입장은 한국 헌법에 비추어서 통치행위를
부정해야 되는 것인지 통치행위를 긍정해야 되는 것인지 여러분들의 생각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 이메일을 통해서 케이스를 여러분들께 한번 풀어보라고 우리 디마 선생님을 통해서 전달을 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이 케이스 1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대통령은 2003년 10월 18일 2003년입니다. 국가안보정책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기관인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자문을 거쳐서 대한민국 국군을 이라크에 파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군을 이라크에 파견하기로 한 것은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 제5조에 위반되는지를 설명하세요. 이런 케이스를 여러분들께 제공을 했습니다. 자, 대한민국 헌법 제6조는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대한민국은 국제평화 유지에 노력을 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케이스 스타디를 어떻게 풀었는지요? 또 이 대한민국 헌법 제6조에 비추어서 대한민국 대통령의 이라크 파견 행위가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시는지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 이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의 국군의 파견 결정은 국민 내지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복잡하고도 중요한 문제로서 국내 및 국제 정치 관계 등 재반 사정을 고려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요구되는 사안이다.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요구되는 사안이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은 파견 결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 즉 이라크 전쟁이 국제규범에 어긋나는 침략 전쟁인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은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된 대통령과 국회의 몫이다. 이 사건 파병은 대통령이 파병의 정당성뿐만 아니라 국익과 관련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한 것으로 그 후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얻음으로써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인 이 사건 파견 결정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지켜 이루어진 이상 대통령과 국회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고 성질상 한정된 자료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재판소, 즉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사법적 기준만으로 이를 심판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심판 정구를 각하하기로 한다. 이렇게 2004년에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이라크 파병 결정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즉,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보면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라크에 파병을 결정한 것은 대한민국 헌법의 제6조의 침략적 전쟁의 부인과 관련해서 결론적으로 헌법 위반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라크에 파병해야 하는 것은 그 정당성뿐만이 아니라 국가 이익과 관련해서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결정한 것이고 그것은 국무회의 심의 의결이나 국회의 동의를 얻음으로써 헌법이나 기타 법률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을 이미 확보를 했었고 또 이 대한민국 대통령 이라크의 파견 결정이 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대통령의 판단은 존중돼야 하고 이것은
법원, 즉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 심판 청구를 각하한다. 이런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한 것입니다. 즉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이라크 파견 결정은 통치행위에 대한 통치행위의 긍정설, 그 중에서도 사법부 자제설의 입장에 따라서 통치행위를 인정하는 결정으로 이해가 됩니다. 자, 케이스 두 번째 이제 그로 제가 여러분께 숙제 형식으로 냈던 것이 이런 것입니다. 살펴보면 대한민국 대통령은 남한과 북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남한과 북한으로 분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 끊임없이 남과 북은 적대적 관계가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협력적 관계가 되기도 하는 이른바 법률적으로는 이중적 이런 관계다라고 이제 설명을 되기도 하는데 어쨌든 대한민국 대통령은 남한 북한 정상회담의 개최 과정에서 북한 측에 4억 원의 대가 명목으로 미국 화폐 2만 달러를 송금하였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이와 같은 북한 측의 4억 원의 대가 명목으로 송금한 미화 2만 달러를 송금한 행위가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의 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겠는가? 지금 여러분 우리는 지금 통치행위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통치행위를 긍정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고 통치행위를 부정하는 입장에서는 통치행위를 부정하는 입장에서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통치행위를 긍정하는 입장에 있어서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 대한민국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같이 영상 녹화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대법원은 이렇게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즉 입헌적 법치국가의 기본 원칙은 어떠한 국가행위나 국가작용도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그 테두리 안에서 합헌적, 합법적으로 행하여질 것을 요구하며 이런 합헌성과 합법성의 판단은 본질적으로 사법의 본능에 속하는 것이고 다만 국가행위 중에도 고도의 정치성을 띈 것이 있고 그러한 고도의 정치 행위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 법원이 정치의 한목적성이나 정당성을 도외시한 채 합법성의 심사를 감행함으로써 정책 결정이 좌우되는 일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며 법원이 정치 문제에 개입되어 그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당할 위험성도 부인할 수 없으므로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 행위에 대하여는 이른바 통치 행위라 하여 법원 스스로 사법심사권의 행사를 억제하여 그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영역이 있으나 이와 같이 통치 행위의 개념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과도한 사법심사의 자제가 기본권을 보장하고 법치주의의 이념을 구현하여야 할 법원의 청문을 태만히 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그 인정을 지극히 신중하게 하여야 하며 그 판단은 오로지 사법부만에 이루어져야 한다. 자, 이렇게 대한민국 대법원은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즉 통치행위에 대해서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는 통치행위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또 법원 스스로 사법심사권의 행사를 억제해야 된다라는 그 영역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 통치행위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대법원은 과도한 사법심사의 자제가 기본권을 보장하고 법치주의 이념을 구현해야 할 법원의 책무를 태만히 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그런 의미에서 이 통치행위의 인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그 통치행위를 인정할 것인가 부정할 것인가도 그에 대한 판단도 오로지 사법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한 통치행위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그 통치행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은 그것이 사법부가 자제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그 뉘앙스를 약간 달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통치행위를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법치행정의 의의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교과서를 보면은 법치행정에 대해서 내용이 상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그 법치행정에 대해서 교과서를 한번 보시고 우리가 법치주의라는 것은 이미 앞에서 공부를 했어요. 우리가 법학도로서 다 알고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법치주의라는 것은 임의적인 통치를 억제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 법에 따라서 국가 작용이 행해지도록 하는 국가의 질서 원리를 말한다라고 이제 우리가 잘 익히 알고 있습니다. 즉 법을 만드는 입법부나 또 무엇이 법인가, 무엇이 정의인가를 확인하는 사법부와 함께 또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도 법에 따라 그 자기의 권한을 행사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바로 법치주의의 기본적인 관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국가 권력 중에서 특히 행정권에 대한 통제 원리로 작용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법치 행정의 원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정리하면은 법치 행정의 원칙이라는 것은 행정권도 법에 따라서 행해져야 하며 만일 행정권에 의해서 국민의 권익이 침해된 경우에는 이에 구제를 위한 제도가 보장되어야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법치 행정의 원칙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법치 행정의 역사적 발전에 대해서는 시민적 법치주의, 형식적 법치주의 및 실질적 법치주의에 대해서 상세하게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 그에 관련돼서는 법치주의의 역사적 발전에 대해서 우리 교과서를 참고하고 법치 행정의 내용과 관련해서 이제 이것이 중요합니다. 즉 첫 번째는 법률의 법규 창조력, 법률 유보, 또 법치 행정의 그 원칙에 있어서의 그 한계들 이런 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법치 행정의 내용과 관련해서 이제 법률의 법규 창조력이라는 것은 이 법규라는 것은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입법을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 법규 창조력이라는 것은 이러한 그 법규라는 것은 국민 주권주의 하에서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만으로 규율함이 원칙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즉 법률의 법규 창조력에 관해서는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입법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만으로 규율할 수 있다는 원칙을 말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법률 유보라는 것은 모든 행정의 작용은 법률의 수권, 즉 법률의 근거에 의해서 행해져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법률 유보와 관련돼서 우리 교과서를 보면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교과서를 보시기 바라고 간단하게 얘기하면 법률 유보에서는 침해 유보설, 극부 행정 유보설, 또 전부 유보설, 본질성설 여러 다양한 학설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과거 입헌 군주제 하에서는 이 군주와 시민 간의 타협의 소선이었던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가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 된다는 이른바 침해 유보설은 현대 민주국가에 있어서는 더 이상 고수될
여지가 있겠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현대 복지국가에 있어서는 행정의 주요 기능이 소극적 질서 유지 행정에서 적극적인 급부 행정으로 이행되고 있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상수도나 하수도, 전기나 가스 공급, 또 생활보호, 의료보호 등 이 급부의 거부 내지는 부당한 배부는 기회적인 의미에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는 관점에서 여러 다양한 법률부에 관한 학설 중에서 사회유보설 내지는 급부행정유보설이 타당한 근거를 갖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현실의 행정에서 있어서 도로나 하천, 공원 건설 등과 같은 여러 종류의 급부행정이 법률의 근거 없이 행해지고 있지만은 이들 모두에까지 예산상의 근거 이외에 법률의 근거까지 요구하면은 오히려 이제 급부행정의 위축을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이 법률의 근거, 법률의 유보가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행정일지라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무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법률 유보에 관해서는 여러 다양한 학설들이 있습니다. 이 학설들을 여러분들을 한 번씩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법률 유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정리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법치행정 원칙의 이제 한계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제 국민주권주의 하에서는 대제의 원리에 따라서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의회가 직접 제정한 법률로 모든 행정장역을 빈틈없이 규율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현대 국가는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나아가서 모든 분야에 있어서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임무로 하기 때문에 행정의 뭐라고 할까요? 행위 양식 같은 것들이 행적으로 매우 다양해졌다는 것이요. 또 이에 따라서 새롭게 등장한 행정 계획이나 행정 지도 등의 분야는 엄격한 법률의 근거를 요하지 않고 있다라는 이제 견해도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즉 행정부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고 또 행정부의 역할의 증대에 따라서 그 전문성을 무기로 하는 행정에게 재량적 영역을 우리가 또 많이 부여하는 법률도 이제 생기고 있습니다. 또 권력 관계에 있어서 이제 특별한 권력 관계가 행정 법치 행정에 있어서 이제 등장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 권력 관계라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특별한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 특별한 권력 주체에서 특별한 권력 주체에게 이제 포괄적인 지배권이 인정되고 그 상대방한테 특별한 신분에 있는 자가 이제 복종하는 관계, 즉 교수인 나와 학생인 여러분의 관계. 여러분들은 저한테 포괄적 지배권이 인정된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 포괄적 지배권이 인정되고 이제 또 여러분한테는 이제 복종하는 그 의무가 생기는 이런 관계를 이제 우리가 특별한 권력 관계. 또 군대에 있어서도 국가와 군인 간의 관계를 이제 특별한 권력 관계. 이런 관계에서는 법치 행정의 원칙이 일반적으로 관철되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한계가 있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러나 오늘날 민주주의 특히 법치국가에서는 특별 권력 관계에도 법치주의가 원칙적으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이 특별 권력 관계 내에서의 행위에 관한 본질적인 사항은 이 법률로 정해야 된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자, 잠시 이제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잠시 쉬었다가 뵙겠습니다.